숫자는 언제나 조용히 경고를 보낸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먼저 통계표의 구석에서 이상 신호는 시작된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 차입금, 국가 재정 적자. 각각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릴 때 경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한국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다. 대출로 유지된 소비, 차입으로 연명하는 기업, 국채 발행으로 시간을 버는 국가. 이 구조는 한동안 성장의 엔진처럼 보였지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마르자 그 엔진은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연결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둔화는 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압박한다. 기업의 부실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흔들고 금융 불안은 다시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 순환이 닫히는 순간 위기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환율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시장은 감정이 없지만 숫자로 공포를 계산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일상의 변화로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출근길은 그대로이고 상점의 불은 켜져 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그리스가 채무 위기에 빠지기 전에도 경고는 이미 지표 속에 존재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을 뿐이다. 부채 공화국의 한계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그 신호를 해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일상적인 변화로 위장한다. 금리는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르고 환율 변동성은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는 순간 경고등은 이미 켜진 상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변동금리 비중이 큰 구조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자 부담으로 전이됐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원리금 상환액만 늘어난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소비 위축은 통계에 늦게 반영되지만 체감 경제에는 즉각적인 충격으로 나타난다. 기업 부문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포착된다. 저금리 시기에 확장된 차입 경영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비용 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킨다. 특히 한계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열 아래로 떨어질 때 문제는 개별 기업의 실패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전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채 시장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이미 시장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국가 재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세수 둔화와 복지 지출 증가는 재정 적자를 키우고 국채 발행 확대는 장기 금리에 압력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오르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먼저 반응한다. 위기는 아직 선언되지 않았지만 숫자는 이미 말하고 있다. 지금 보이는 이 징후들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경로 위에 놓인 조각들이다. 부채 위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돈의 가격이 오를 때 과도한 차입으로 유지되던 균형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속도를 조절하는 레버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대출금리로 전가된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며 국가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의 순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진다. 여기에 환율이 개입하면 충격은 증폭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려 하지만 긴축은 부채 부담을 더 키운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정책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유동성이 줄어들수록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하락은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동시에 약화시킨다. 결정적인 순간은 신뢰가 흔들릴 때 찾아온다. 금융시장이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고 자본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이는 실물 경제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부채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빚의 크기가 아니라 금리, 환율, 유동성이 맞물리며 신뢰를 잠식하는 과정에 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사고로만 인식된다. 부채 위기의 전개는 국가마다 달랐지만 공통된 패턴은 분명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는 외화 부채와 단기 자본 의존이 결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환율 방어를 위한 고금리 정책은 기업의 차금 조달을 막았고 연쇄 부도는 실업과 소득 붕괴로 이어졌다. 위기의 촉발 요인은 외환이었지만 배경에는 과도한 차입과 취약한 금융 구조가 있었다. 그리스는 다른 경로를 걸었다. 유로화라는 공통통화 아래에서 금리 혜택을 누렸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누적되며 신뢰를 잃었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자 차입 비용은 통제 불능이 되었고 긴축은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이 오히려 GDP를 감소시키며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발생했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신뢰 붕괴의 사례다. 재정 적자와 외화 부채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가속했다. 터키는 고물가 속 저금리 정책이라는 선택으로 환율 불안을 키웠고 베네수엘라는 재정 통제 실패와 통화 남발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사례는 다르지만 부채 신뢰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 때 위기는 반복된다는 사실만은 동일하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이 한국 경제에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국은 선진 금융 시스템과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갖춘 국가지만 동시에 가계기업 국가 부채가 함께 높은 드문 구조를 안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고 기업 부채는 투자 여력을 잠식하며 국가 부채는 정책의 완충 능력을 제한한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 충격은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으로 확산된다. 부동산 시장은 그 연결고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금리 상승은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조정은 담보 가치를 낮춘다. 담보 가치 하락은 금융권의 대출 태도를 보수적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유동성 축소로 이어진다.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를 동시에 겪고 고용은 점진적으로 흔들린다.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때 가계의 상환 능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다. 글로벌 긴축 국면에서 자본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면 원화는 압력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통해 생활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CDS 프리미엄이 소폭이라도 상승하면 해외 자본은 한국을 안전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시장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아직 위기는 선언되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부채 사이클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경제의 방향을 좌우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구는 금리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두 목표는 종종 충돌한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은 완화되지만 환율과 물가가 흔들릴 수 있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신뢰는 지킬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숨통은 더 조여진다. 정책의 시간차 또한 문제다. 금리 결정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으며 그 사이 경제는 이미 다른 국면으로 이동해 있을 수 있다. 이 정부의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다. 확장 재정은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장기 금리는 압박을 받고 이는 다시 민간 부문의 차입 비용으로 전가된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을 택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완화를 택하면 미래의 부담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과 규제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 위기 국면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는 데 효과적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처방에 그친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신뢰다. 숫자와 원칙이 일관될 때만 시장은 시간을 벌어준다. 것이 지표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삶으로 수렴된다. 부채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전략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금리 민감도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변화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 악화로 이어진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수익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진다.
소비를 줄이는 선택은 불편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요이 자산 구성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가격 변동성과 거래 경색에 동시에 노출된다. 반대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는 극단적 선택 또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산과 균형이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통화 분산, 단기 유동성 확보, 과도한 레버리지 회피는 위기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 부실은 가장 먼저 고용 조정으로 나타난다. 한 직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개인의 위기 대응력은 정보 이해 능력과 준비의 정도에 비례한다. 숫자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지는 늘어난다. 부채 공화국의 한계는 단번에 무너지는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선택지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경제는 언제나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회복력은 신뢰와 시간이라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가계가 소비를 멈추고 기업이 투자를 접고 국가가 재정을 방어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성장 잠재력은 깎여나가고 미래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늘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렸고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위기 이후 한 세대를 흔들었다. 부채 위기의 비용은 통계가 아니라 시간과 기회의 상실로 지불된다. 그렇기에 지금의 국면은 공포보다는 인식의 문제에 가깝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부채로 시간을 벌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하며 고통을 분산시킬 것인가? 답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숫자를 외면하는 순간 선택은 사라진다는 점이다. 경제는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된 이들에게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여지를 남겨줄 뿐이다.